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3월에 뉴욕 증시는 뭐 월요일이고 뭐 금요일이고 할 것 없이 계속 좀 힘들게 하네요. 이번에도 또 바닥이 뚫릴 뻔했거든요. 사실 바닥이 어딘지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바닥이 지금 뚫릴까 말까 걱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뭐 지표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심리 지표의 문제라고는 하는데 이게 계속 현물 지표로 좀 전이가 돼서 실제로 경기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디서 소방수가 등장하게 될지 굉장히 좀 찾기도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네요. 그래도 찾아봐야죠.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모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우지수 1.7% 그리고 나스닥 지수 2.7%의 급락이었습니다. 2.7%면 뭐 거의 3% 하락한 거니까 뭐 일제히 무너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특히나 테슬라가 3.5% 밀리면서 최근에 조금씩 반등하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나 싶다가 다시 바닥권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는 뭐 부진의 늪이 좀 깊어지고 또 길어집니다. 엔비디아, 테슬라가 모두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급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도 두 자릿수 급락을 했네요. 이렇다는 건 비트코인 가격도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엔비디아, 테슬라, 비트코인 다 빠졌으면 시장이 남아나질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들이 시작이 됐는지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첫 번째는요, 말씀드렸던 그 경제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약간 좀 불안불안하다 싶었죠. PC 물가 데이터입니다. 연준에서 가장 주목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PC 물가 데이터. 그치만 물가에 대해서 그래도 지난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을 때 자신감을 좀 회복했기 때문에 저는 내심 기대하는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PC 물가 데이터 자체는 플랫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그대로 증명을 하면서 2.5% 상승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코어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코어 핵심 물가라고 한다면 식료품 가격과 원자재 가격을 좀 제외하고 남은 물가들만 책정을 하는 건데 예상치 2.7이었는데요. 2.8%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죠. 뭐 0.1%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래도 연준이 보는 PC 물가만큼은 조금 달라져야 연준의 지금 어떻게 보면 콧대라고 할까요? 그걸 좀 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물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 절대 안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라는 그 프레이즈가 뭔가 좀 그 물가에서 좀 달라지는 모습이 나와야만 그걸 꺾어줄 수가 있는 건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물가는 내려갈 거다 걱정 마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의 관세와 이런 PC 물가들을 보고 있으면 연준도 금리 인하라는 고집을 꺾기가 어렵겠구나, 동결이라는 고집을 꺾기가 어렵겠구나 정도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보다도 사실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부분이 더 세게 다가왔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57까지 내려앉았고요. 이게 숫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앞에가 좀 가려졌는데 거의 계단식으로 지금 소비심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2년 동안의 어떤 차트인데 2년 동안 이랬던 적이 없죠.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악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지금부터 1년 뒤에 지금보다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보다 최소 5%는 올라갑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대인데 앞으로 5%가 더 올라간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거는 뭐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발표됐던 이 소비자 심리 지수에는 약간의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게 민주당 지지자들이랑 공화당 지지자들의 답변이 좀 달랐대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전임 정권, 바이든 정권의 지지자일 테니까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불만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관세 이거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소비 심리 엄청 악화될 거고 미국 경제 망했다 뭐 이쪽으로 대답을 했을 텐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아니 트럼프 난 믿을 거야, 기다릴 거야, 괜찮아, 소비 심리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어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지표에서는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골고루 답변을 한 내용이고 모두가 경기가 소비 심리가 불안하다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굳이 확인시켜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시장의 그런 걱정들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런데다가 이게 또 방점을 또 찍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의 GDP 전망치. 이제 1분기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3월 31일이 1분기의 마지막 날이니까. 근데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듯 했거든요. 그래, 이 정도까지는 너무 과도했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3% 수준의 1분기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애틀랜타 여든인데요. 뭐 이게 틀리기만을 바랄 뿐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금리 떨어진 건 약간 위로 갈 만한 일일까요? 시장에서 조금 기다렸던 부분들이 두 가지잖아요. 시중금리 이렇게 떨어지고 연준의 금리, 기준금리도 같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건데 시중금리 떨어진 거는 뭐 나쁘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시장의 경기 자체가 악화되면서 떨어진 거라서 썩 기분 좋은 급락은 아니죠.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연준의 전망치도 조금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 연준이 뭐 그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뭔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5월에도 그래서 한 20% 정도는 야 물가 금리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건 연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돌고 돌아 연준의 입만을 바라보는 그런 참 애석한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이에 따라서 어떤 지표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S&P 500 지수 보시는 것처럼 급락 이후에 그래도 조금씩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바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닥을 만들 때는 뭐 한 두세 번 정도의 테스트가 원래 필요하죠. 지금 다시 이게 정말 찐 바닥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하러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나스닥은 이미 그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M7이 만약에 오늘 밤에도 빠지게 된다면 이 바닥이 찐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M7 요즘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서 사실 이런 날이면 원래 오늘은 인간적으로 반등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게 분위기가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빠졌는데 이 정도면 뭐 선방했다고 해야 될까요? 나스닥과 S&P 500 빠진 것에 비하면 그나마 덜 빠졌죠. 근데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와, 금 가격이 저는 설마 했거든요. 사실 3,000달러 가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126 금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 시기를 저는 살면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진짜 3,500달러가 괜히 나오는 전망이 아니었나 봐요. 금 가격의 상승세가 오히려 시장을 더 답답하게 하고 압박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참 안타깝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세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간단히 한번 짚어볼게요. 시장이 이렇게 어두워졌으니 웬만하면 이 사람이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주말에는 뭐 이렇다 할 얘기가 없었고요. 근데 그게 있었어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만약에 외국산 자동차들이 가격을 막 높여버리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아니 나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어차피 우리 미국산 차를 살 거잖아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차는 아무리 관세가 부과돼도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도 가격 올리지 마라고 딱 찍어버렸습니다. 미국산 차들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요. 예, 뭐 관세 부과되고 다 힘들어지는데 가격도 못 올리게 한다면은 참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관세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또 이제 캐나다와는 조금 건설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프로덕티브 콜, 생산적인 통화였죠. 그리고 조만간 만날 거라고 하니까 상호 관세 부과되기에 앞서서 계속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런데다가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멕시코의 대통령과 미국의 장관이 또 만나서 프루트풀, 그러니까 또 이것도 좀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라는 얘기여서 그래도 이번 주가 고비긴 하겠지만 이번 주가 지나가면 조금은 그 악재의 어떤 마무리를 볼 수도 있을까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종목 한번 볼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요거는 볼 게 없습니다. 그렇죠? 다 빨간색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M7 중에 뭐 아마존, 구글, 메타 뭐 얼마나 더 빠졌을까요? 이런 거 갖고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냥 첫 번째 종목으로는 룰루레몬 일단 들고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룰루레몬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에 급락을 했는데 본장에서 더 많이 빠졌어요. 15%. 이거야말로 진짜 바닥이 뚫린 거죠, 차트가. 소비재이기도 하고 또 캐나다산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룰루레몬 입장에서 답답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입증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애플로빈의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계속 이만큼 떨어졌다가 4% 오른 걸로 상승했다고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이 정도면은 뭐 선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더 깊이 파봐라는 뭔가 되게 자신감 있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고 엠러빈의 어떤 그 수익 구조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법적인 부분까지 위배가 됐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신 있다 그런 얘기죠. 더 파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더 파보면 우리의 진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믿어도 될지 엠러빈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이게 바닥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코어위브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 기업이냐면 엔비디아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엔비디아한테 투자를 받아서 세계 곳곳에 데이터 센터를 막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이 짓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마련을 해주고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도 되게 밀접해 있고요. 그 기업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손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이런 쪽이 다 이들의 고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고 2021년 이후로 기술주 중에는 최대 규모의 어떤 상장이라고 들었는데 아쉽지만 그냥 보합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합선이라는 게 어쨌든 어제 같은 금요일 같은 장에서는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코어위브의 상장이 다시 AI 쪽에 긍정적인 희망을 불러올 수 있을지 조금이나마 기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시간 함께하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뉴욕 증시 뭐 일제히 무너졌다라고 표현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많이 좀 안 좋아서 그랬다고 들었는데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나요?
시장 뭐 아시다시피 철강에 이어서 자동차 관세까지 부과가 되면서 뭐 좀 어지러운 그런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뭐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다라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이번 주도 그 흐름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또 바닥이 어느 정도 다져지는 시점과 그리고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닥을 논하는 게 여기쯤이면 바닥일까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민망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뭐 자동차 관세 얘기만 안 나왔어도 추가적으로 이제 바닥을 쌍바닥 정도는 반들고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일단 뭐 계속 하락을 했죠. 수목금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가적인 거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부근까지 임박을 하는 상황이고 네. 다우도 이제 거의 임박을 했다라고 좀 보고 맞아요.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M7의 주가 흐름과 금값의 흐름을 딱 놓고 보면 이게 좀 명확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대표적인 위험 자산의 선두주자 M7, 안전자산의 선두주자 금값이 완전히 격차가 벌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금값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죠. 저는 진짜 처음 봐요, 이 정도. 저도 이런 이 정도는 좀 처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그만큼 좀 높다라고 할 정도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자산에 대한 매각이 계속 선제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 눈여겨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는 여러 가지 뭐 지표라든지 그리고 뭐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상호 관세 부과 이후에 어떤 방향을 좀 찍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값의 랠리 그리고 상호관세 부과가 아마 이번 주에 될 텐데 이번 주 중반까지 그러니까 4월 2일이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까지는 계속 우리가 좀 긴장하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바닥을 얘기하려면 바닥을 잡아주는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상호관세 앞두고 지금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누가 주식을 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는 그 악재의 어떤 클라이막스를 지나치지 않을까. 클라이막스면 참 다행이겠네요. 그래서 사실 어떤 트리거가 됐던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제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PC 물가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CPI가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 관세가 부과가 되기 전에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좀 몰랐죠.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계란 가격을 미국에서 보시면 계란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뭐 플랫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 또 물가지수를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세가 만약에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물가는 또 걷잡을 수 없이 또 이 음식 쪽에서 다른 품목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이게 뭐 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 자체들 그러니까 PC 지표들로 보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얼마만큼 이어지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물가도 지금 잡혀지지 않은 시점이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2월 지표라서 어떻게 보면은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악화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 2월 PC 물가 데이터면 관세 부과되기 전이잖아. 그러면 관세 부과되고 나서는
훨씬 더 물가가 높아질 수 있잖아 쪽으로 그냥 악재를 더 큰 악재로 약간 부풀려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의 분위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계속 요즘 문제를 일으키는 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진짜 많이 안 좋더라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어떻게 보면 3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이번 달에도 쉽게 반등을 할 기미를 좀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반등을 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소비자 이 심리 지수뿐만 아니라 소비자 기대 지수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지수와 기대 지수가 동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심리에 대한 부담을 좀 갖출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장기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부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소비자들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걸 이제 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한 5%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심리 지수나 뭐 기대 지표 모두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물가 자체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주식 자체를 부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물가는 올라갔고 소비 심리는 떨어졌고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의 전망도 높아졌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경기 침체 우려잖아요.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반기에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더 뜯어봐야겠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이 파월 의장에 대한 입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문제는 상호 관세가 이어지고 난 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제대로 평가가 돼서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보다 더 하락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보다 더 가중한 그런 관세 부과 이야기를 또 한다라고 하면 이제 좀 상당히 좀 시장 자체는 부담스러워질 가능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염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호관세가 진짜 이틀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4월 2일에 발표가 되는데 뭐 미국 시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하루 더 봐야겠죠. 그러면 그 전후에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상호관세의 어떤 규모라든지 뭔가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예상하는 게 너무 과도하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호관세가 계속 안 좋다 얘기를 그러니까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레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언급 없이 만약에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시장을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결국엔 재료 소멸이다. 그러면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과연 원하는 거에 상호관세를 부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보다 추가적으로 더 관세를 더 부과를 할 건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고 나서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지수는 반등을 할 텐데, 이 반등세가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냐, 이것도 한번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뭐 전혀 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마라. 근데 관세 부과해놓고 가격은 올리지 마라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좀 마음을 꺾어주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가 봐요. 근데 뭐 또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뭐 의중을 어떻게 알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이라는 전술 자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이걸 뭐 어떻게 보면 최대한 좋은 쪽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끌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이 보완적인 거를 또 내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조금 더 만약에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게 커진다라고 하면 미국 자체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유럽과 캐나다, 멕시코가 어떻게 보면 똘똘 뭉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도 미국이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 바꿀 수도 있겠지. 뭐 이러다 보면 미국도 힘들어지겠지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 가능성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에 벼랑 끝 전술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몰아놓기 이 전략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상호 관세까지는 그 몰아놓기 전략이 어떤 시장에 영향을 발휘하는지 계속 그냥 우리는 뭐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리고 그 지표 중에 고용 주간이잖아요. 이제 또 4월 첫째 주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는 어떻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할까요? 네, 3월 뭐 ADP 고용 보고서가 이제 2일 날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4일 날 3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2월에 14만 명을 생각을 했었는데 7만 7천 명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3월에 뭐 어떻게 보면 11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 예측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올라간다라고 하면 고용이 좋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3월 4일에 발표되는 3월 고용 보고서 관련돼서는 2월 지표가 15만 1,000명 증가가 됐는데 12만 명으로 예상치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두 개 다 지표 모두 상승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고용 쪽으로 봤을 때도 확실하게 돌아서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게 뭐 전부 다 늘어나면 좋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도 여전히 조금은 뭐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전체적으로 오늘 뭐 월요일부터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를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이쪽에 혹시 어떤 기대 포인트가 있을까요? 파월 의장 연설이 이번 주에 좀 있다고 하는데 네. 파월 의장은 보통 이럴 때 가끔 이제 구원투수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제가 봐더라도 뭐 어떠한 좀 좋은 이야기를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얘기했었던 거는 관세를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이 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를 2번 원래 하기로 했지만 뭐 3번까지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또 입장을 표명을 하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이제 물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일단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대로 지금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물가 지표들 자체를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언급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거라고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어떠한 언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대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PC 물가 데이터가 상승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고. 그래도 뭐 고용 보고서도 그렇게 조금 입증을 해주고 그리고 파월 의장도 미국 경기 그 정도로 안 좋은 거 아니다 정도로만 얘기해 준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만 조금 시선해 준다면 그래도 지금과 같은 밸류에이션에는 충분히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4월 2일 지나고 나면 이런 스케줄들이 조금씩 시장을 달래주기를 일단 이번 주 스케줄은 그렇게 짧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혹시 이건 어떨까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반대로 뭐 유럽이나 중국은 요즘 엄청 좋다면서요. 네. 뭐 중국 조금 꺾이긴 했는데
약간 좀 뭐 고개를 좀 돌려서 그쪽으로 선회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국이나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맞아요. 5천억 유로 달러를 좀 투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거를 파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쵸. 그런 시점에서 뭐 기계적인 매수를 한다라고 보면 되레 미국을 팔고 뭐 중국이라든지 홍콩 쪽을 뭐 매수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뭐 관세 전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중국도 좀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을 만한 뭔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글로벌 증시 모두 다 안 좋겠죠.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중국은 그래도 이제 내수 시장이 뭐 튼튼한 내수 기반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관신이라든지 경기 부양 정책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미국이 계속 중국을 타켓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중국은 별로 그렇게 타격을 입는 모습이 아닌 것 그러네요.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이게 다행인 거예요. 미국이랑 중국, 유럽 다 같이 폭락하는 장세였으면 그거는 그냥 뭐 2008년 금융위기처럼 세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다른 나라들은 괜찮다라는 점에서 뭐 다른 나라 쪽을 이제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진짜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다들 서로 보복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진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 같이 망하는 시장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다른 쪽 선택지를 가져가기에도 약간은 조금 불확실함이 커서 일단은 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주 전략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뭐 이번 주 전략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해드렸듯이 뭐 쉬는 것도 투자의 전략이다라고 할 정도로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되레 굳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4월 2일 날 이후에 관세를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를 보고 나서 일단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지만 그래도 또 만약에 이런 부정적인 거를 생각을 해서 투자를 못 한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호관세 이후에는 급반등을 할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뭐 그러니까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월 2일 관세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이후에는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그 얘기를 오늘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끝까지 결론으로 또 얘기를 해 주셨네요. 오늘 지나가면 이제 추위도 조금 잦아들고 이제 꽃도 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좀 보시다가 이번 주 말부터 4월부터 다시 시장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는 글로벌 이슈를 얘기하려면 그냥 미국 증시 얘기하면 됩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가 글로벌 이슈를 그대로 반영해서 계속 위기감을 좀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좀 없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증시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조정장에 들어왔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지난주 자동차 관세 부과가 아마 트리거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시 급락을 하면서 바닥권까지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보면은 뭐 세계 경제 침체 영향을 이제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4월부터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가격 인상의 그 러시에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물가 지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3일간 미국 증시를 보면은 M7 같은 경우는 6% 하락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도 2에서 한 5% 주가 지수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관세발 충격으로 인해서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종목을 다시 그 리밸런싱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내수주로의 그 종목을 좀 갈아타는 문제,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위 관련 산업들을 찾는 문제, 그리고 AI처럼 관세 전쟁이 계속이 진행이 되더라도 계속적인 투자가 일어나는 종목 중에서 먼저 주가가 조정을 보였던 종목을 중에서 우량 종목을 찾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M7 주가와 관련해서는 그 재평가 작업들이 미국에서도 좀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반도체라든지 상호 관세가 시장 예상보다 낮게 책정이 됐을 경우에는 의외로 반등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뭐 지금까지 주시장이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 기대 심리라든지 PMI 지표가 악화되는 것을 나타나는 지표들이 좀 악화됐지만 앞으로는 하드 데이터, 그러니까 고용이라든지 GDP 성장률과 관련된 부분들이 악화됐을 경우에 추가적인 그 주가 조정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물론 재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뭐 최근의 반등을 조금 그래도 바닥 잡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기술적 반등이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외에 또 최근에 분위기 좋았던 중국도 좀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해요. 다 같이 내려앉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요. 네, 미국의 M7을 대체하는 중국발 M7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글로벌 시장에서는 세븐 그 타이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셜텔 제너럴이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테레빅 그 10이라고 하는 종목들까지 포함해서 최근 들어서 3월 초 이후에 주가가 한 50% 상승했다가 지금 10% 내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정이 조금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생 상품과 관련해서 지난 2월, 3월 달에 집중적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 매물 압력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약속했던 민연 경제 그 진흥을 위한 법률안이 이번 전인대 기간 동안에 당 강경파의 그 발언에 밀려서 그 확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AI와 관련된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AI 국산화 사업들이 그 뒤로 밀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더군다나 중국의 그 도전을 따돌리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이 오픈 AI라든지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주도하고 있는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사업인 그 스타게이트, 그리고 미국 정부가 민간 AI를 지원해 주기에는 맨하탄 프로젝트들이 오히려 더 속도를 내면서 중국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좀 꺾이고 시간은 중국 편이 아니라는 게 글로벌 투자가들 사이에서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M7 같은 경우는 세계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정리하지만 중국의 M7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백도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의 진출이 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경우에 미국의 M7 같은 경우에는
이번 5월 달에 오픈 AI가 차세대 AI 모델인 그 GPT-5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M7보다는 지금은 미국 M7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M7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테라픽 10 뭐 이런 되게 네이밍이 좀 있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은 충분히 인정하죠. 뭐 딥시크도 나왔고 딥시크를 활용해서 중국의 AI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근데 또 이제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M7, 미국의 M7에 대한 어떤 재평가 오히려 그걸 좀 기대하는 타이밍이 또 돌아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AI 대결하면 미국이 좀 더 앞서 나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도 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국면이고 미국은 내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차이로 인해서 격차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M7에 대한 어떤 매도를 촉발시키고 있다라는 전망이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엔크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8월 달에 아주 고점을 찍었는데요. 무려 40조 엔, 그러니까 400조 원 정도의 규모의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조금씩 청산이 되곤 있긴 하지만 워낙 대규모 물량이 쌓여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트럼프 그 랠리가 허니문 랠리가 끝나는 시점이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이 공교롭게도 미국의 그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현재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그 4분기 성장률이 2.4%였던 점을 비교해 보면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큰데요. 이전까지 4월 30일 트럼프가 허니문 기간이 끝나는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언론이라든지 트럼프의 그 발언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후에 하드 데이터들이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앵커리 트레이드가 한 번에 출회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부터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앵커레드 트레이드들이 청산이 된다든지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거 월가의 보고서들이 지금 쏙쏙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4월 2일만 얘기를 했었는데 4월 30일 기준으로 또 엔캐리 청산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4월 2일 지나가도 걱정이 태산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시카고 통화 선물 시장에서 보면은 엔롱 그 포지션이 한 13만 장 정도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쪽이 청산이 일어난다면은 사상 최대의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그 위험 신호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은 3월 9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와의 그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의 리세션을 그 예측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는 미국 경제는 과도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10일 날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1100포인트나 급락하는 사태들이 있었고요. 엔화는 150엔에서 146엔까지 4엔이 하락하는 이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이 그 4월 고용 지표들이 이제 발표되는 시점이고요. 또 16일 날은 3월 소매 판매 그리고 30일 날은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것이 확인된다든지 그리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가속화된다는 신호음들이 울린다면은 아무래도 엔롱 포지션이 갑자기 그 되감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은 일본 은행이 해외 채권 투자했던 것을 환수하게 되는데요. 무려 5천억 달러 정도가 환수가 될 수가 있고요.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FX 투자가라고 하는 그 투자가들이
M 포지션을 정리한다면 엔화가 갑작스럽게 130엔대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커다란 변동성 확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작년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8월 경이었나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갑자기 막 쏟아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깜짝 놀랐던. 근데 그때는 좀 대비가 없었던 상황에서 좀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라서 많이 놀랐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뭐 규모가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때만큼의 충격은 좀 없기를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 얘기로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자동차 관세 25%가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4월 3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그 자동차 관세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반도체 생산 감소에 따른 세계 경제에 미쳤던 충격보다도 더 큰 파급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것은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에 25%가 책정이 된다면 무려 27.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입 자동차 같은 경우는 $7,000 정도 상승 효과가 있게 되고요. 5월 3일부터는 엔진이나 변속기 그리고 자동차 부품들을 미국이 해외에서 상당 부분 수입을 합니다. 글로벌 그 자동차와 관련된 공급망이 다변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따른 가격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가격이 $3,000 정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 연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정도의 그 세수 증대 효과는 있겠지만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의 수출도 타격을 받는 부메랑 효과가 계속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만 놓고 본다면은 미국의 실질 GDP는 0.57% 정도 하락하게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성장률이 0.36% 떨어지게 됩니다. 멕시코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192% 정도 하락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나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동차를 한 3에서 4% 정도 수출하기 때문에 GDP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그 0.5% 내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대미 수출이 150만 대 정도 수출하고 있는데요. 전체 자동차 수출의 5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7가구당 1가구가 자동차와 관련된 종사자들이 있다 보니까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전자 제품과 관련된 기업들의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 예상은 하신 부분이지만 이제 숫자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네요. 근데 여기서 사실 끝나면 다행인데 뭐 저희가 일단 갖고 있는 스케줄로는 상호관세 또 나올 거고 반도체, 의약품 또 품목별 관세가 또 추가로 부과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상호관세는 몇 개 품목이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할지 그리고 시기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호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매긴다든지 비관세 장벽을 책정하면 미국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기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티 15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무역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체 그 무역 수입국 중에서도 상위 10위급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라든지 무역대표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통상 대표단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우리의 그 비관세 장벽을 상당히 많은 질책을 했다고 하는데요. 30개월 이상 소고기뿐만 아니라 유전자 조작 곡물과 관련된 수입 제한을 너희들이 두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병충해에 취약한 사과나 배 그리고 복숭아 같은 신선식품과 관련해서 위생 검역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절차에 들어가면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라든지 빅테크 기업의 망사용료 부과 문제, 또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도 불공정 요소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양국의 대미 수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자율 규제하는 형태로 좀 나가겠다고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상대국에 비해서 10% 정도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는 우리나라의 그 미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10% 절하게 됐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만약 10% 이상의 부과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 더티 15이라는 게 미국에게 무역 흑자를 가져가는 나라들을 15개 혹은 뭐 15%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뭐 관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약에 조정이 안 된다면 그럼 뭐 추가 관세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나요? 네,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무역에서 무려 557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관급 한미 통상회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그리고 쇠고기, 대두, 블루베리, 자동차의 수입을 확대해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들 제품에 대해서 2배로 수입을 확대하더라도 미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15% 정도밖에 줄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하면 한 46억 달러 정도가 무역 흑자가 우리가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50%로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무역 흑자가 100억 달러 정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전체 그 대미 무역 흑자가 556억 달러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350억 달러 정도 흑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체를 수입 못하도록 막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대미 흑자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라든지 그리고 달러 약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강하게 그리고 무역 흑자를 줄이지를 못했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미국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앞으로도 다른 그 품목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좀 광범위하게 높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단계별로 미국이 어떤 수입 관세를 부과할지 미리 예측하고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또한 그래도 지나갈 테니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앞으로의 어떤 혁신에 어떻게 올라탈 수 있을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혁신과 관련된 제6파동이 아주 강하게 지금 전 세계를 강탈하고 있는데요. 이제 AI를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들과 관련된 투자를 좀 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도 월가가 주목하는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작업을 개선시키는 이런 작업들과 관련된 기업들의 많은 투자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자율주행 에이전트라든지 소형 원자로, 핵융합 발전, 꿈의 전지인 전고체뿐만 아니라 차세대 태양전지, 또 인공장기를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인공혈관을 다양한 사이즈로 제조하는 그런 기술까지 지금 발전을 했고요. 줄기세포를 대체하는 이런 작업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들 인공광합성뿐만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도 상당히 좋은 투자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국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